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원에서 경제학 언론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올해 우리 제5과목 경제학 언론 여러분 선택해서 시험을 잘 보셨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총평을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올해 시험 문제는 역시 그렇죠, 예년하고 비슷한데 근데 오히려 난이도가 좀 더 평이하게 그렇죠. 그 난이도나 그 시험 출제 범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 강의 쭉 이론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했던 분들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무난히 글쎄 한두 개 혹시 걸른다면 80점, 90점은 충분히 득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학 언론 선택하신 분들이 무난하게 시험 잘 봤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이제 조금 얘기해 보면은 되게 이제 미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미시경제학의 출제, 그렇죠. 문항수가 약간 감소했고요. 한 두세 문제가 줄었고 이게 거시 쪽에서 출제 문항수가 약간 많아졌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시 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죠. 출제 문항수가 많습니다. 거시가 작고.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학이 최근에 보면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한 문제가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작년에는 국제 수지론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 전에는 무역론,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국제 무역론 쪽에서 하나, 그 무역론 하나, 수지론 하나, 무역론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꼭 한 문제라고 제가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렇더라. 그래서 올해는 무역론에서 이제 한 문제만 출제가 됐는데, 근데 우리 수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국제경제학 내용이 참으로 방대하죠. 그런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하시는 업무도 그렇고 하니까 미시경제학 쪽이 아무래도 관심사가 많겠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출제 빈도가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작죠.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난이도는 아주 정말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중에 한 두세 개 정도씩은 난이도도 있고 또 출제 범위도 좀 벗어나는 것 출제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푸셨을 걸로 생각되고. 자, 그럼 올해 이제 25문항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요 공급 변화에 있어서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대체죠. XY제가 대체 관계인데 X 가격이 올랐을 때 Y 대체제니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X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체제, Y제 수요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Y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 같아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번 문제가 생산 함수를 주어져 놓고 1차 동차 또 규모 보수 증가 감소 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하면서 말이죠. 조금 주의 깊게 봤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보시면 기역, 니은, 미음의 생산함수 형태는 이게 완전 대체 생산함수죠. 완전 대체 생산함수라면 요소 대체할 때. 그리고 완전 대체 생산함수 형태가 Q 이퀄 A의 L, B의 K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한계 기술 대체율이잖아요.
등량선의 기울기, 그에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기울기가 되니까 B에 A 해서 상수가 되죠. 상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등량선 그려보면 우하 향하는 직선의 등량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일정해요. 요소 대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완전 대체 생산 함수의 경우에는 1차 동차죠. 그림으로 보더라도 얘가 우하향 직선이 되니까 노동 자본 투입량을 동시에 늘리면 생산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뭐 여기 보더라도 노동 투입량 2배, 2배. 그럼 이것들이 상수니까 똑같이. 그래서 요 함수 형태가 규모 보수가 불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요건 규모 보수 불변이 되는 거죠. 보자마자 완전 대체 생산 규모 보수 불변이에요. 근데 얘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없다면 규모 보수 불변인데 바깥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2배, 2배 동시에 늘릴 때 2분의 1, 0.5 루트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규모 보수가 감소하는 생산함수 형태가 될 거고요. 얘도 보면 재밌죠. 얘는 노동과 자본 동시에 늘릴 때 노동 투입할 때 루트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요게 노동 늘릴 때 생산량이 루트씩 증가하게 되니까 요거는 규모 보수가 감소하는, 그렇죠? 요것도 규모 보수가 감소하고요. 얘는 규모 보수가 불변이 생산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보게 되면 요게 콥도그러스 함수 형태죠.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알파, 베타의 합이 1이 되면은 1차 동차죠. 규모 보수가 불변인 생산 함수가 돼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더해서 1이 되죠. 얘가 규모 보수 불변이 되고 얘는 ELK니까 요건 여기가 1차식이 되죠. 알파, 베타 더한 거가 2가 되죠. 2차 동차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규모 보수가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체하고 콥도그러스 함수 안다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규모 보수가 불변인 것은 기역과 리을이 규모 보수 불변이고 니은과 미음은 규모 보수 감소, 그 다음에 디귿은 규모 보수가 증가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매겨보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독점 시장 균형과 관련된 시험 문제인데 그냥 바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독점 균형 특징은 말이에요. 완전 경쟁이다가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다가 독점되게 되면 시장 수요 곡선이 평균이고 AR 되죠. 요게 AR이니까 시장 수요가 요거 공곡선 MC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독점 모노폴리 이퀄리브리엄 되죠. 여기는 완전 경쟁 균형이었어요. 그럼 하나씩 보죠. 1번 소비자 잉여가 유지되고 생산자 이윤 극대화한다. 이윤 극대화하는 것은 맞죠. 이윤 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할 테니까. 그런데 소비자 잉여가 유지됐다 그 말은 완전 경쟁에 비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완전 경쟁의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있을 텐데 독점일 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됐죠. 소비자 잉여는 줄었을 거예요. 독점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 그래요? 아니죠. 완전 경쟁이라면 한계 비용 가격이 같은데 독점일 때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차별 얘기가 나왔네요. 이 두 개 가격 차별인데 우선 4번부터 보시면 가격 차별을 할 때 어떻게 되죠?
탄력성이 높은 시장, 높은 소비자에게는 싸게 매기죠. 가격 차별이. 높은 가격, 그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가격 차별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가격 차별할 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격 차별하지 않고 생산했다면 여기가 되죠. 근데 가격 차별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요거보다 어느 시장에는 비싸게, 어느 시장에는 싸게 이렇게 매게 되니까 3차 차별 하나만 보더라도 차별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경쟁일 때에 비해서 요게 독점일 때 후생 감소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가격 차별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완전 경쟁에 비해서 사회적 잉여 감소 크기가 줄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 그렇죠? 요만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우리 요거 알죠? 완전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완전 차별하게 되면은 개별 소비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니까 여기가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요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때만큼의 사회적 잉여가 되죠. 그 대신 완전 차별일 때 문제점은, 그렇죠? 완전 경쟁일 때 요 소비자 잉여가 모두 독점이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차별할 때 문제점은 뭐죠? 경제적 잉여는 증가하는데 문제는 소비자 잉여는 계속 줄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차별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경제적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이거는 경쟁 시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생산량하고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하죠. 그럼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MR, MC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니까 어때? 아까 봤듯이 시장 가격이 그대로 MR이 되죠. 완전 경쟁의 특징입니다. 가격하고 MR, AR하고도 같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윤극대화 조건 M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총비용 함수만 주고 질문인데 여긴 요걸 미분해서 아예 구해 주셨죠. 예, 그럼 됐어요. MR은 지금 현재 시장 가격 30이고 MC가 10 플러스 4Q가 되니까 이윤극대화 생산량 바로 도출됐죠. 20개, 5개인가요? 예, 5개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A 기업이, 개별 기업이니까 완전 경쟁 균형을 보시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 요 개별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 요 가격이 한계 수입이 되죠. 그게 지금 30입니다. 그리고 MC 10 플러스 4Q. 그러면 절편이 10이 되고 기울기가 4Q가 되는 그러니까 이윤극대화 조건 MRMC 해서 수량이 5개가 도출이 됐잖아요. A기업의 생산량은 5개야. 이때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보통 생산자 잉여 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로 요게 생산자 잉여다 하지만은 개별 기업의 경우는 보세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게 전체 매출액이 되겠죠. MC 곡선 아래 요 면적은 총 비용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요게 이윤이 될 거고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좌표점 10, 30 해서 요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150, 75가 되나요? 잉여 면적이 20이구나. 20 곱하기 5, 100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서 50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완전 경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5번 보시죠. 네, 5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이 내시 균형, 우월 전략 균형, 이거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제 언론 같은 거 할 때 많이 다루니까 여러분 잘 하셨을 텐데 혹시 이런 문제 나 이거 스킵했다 공부하실 때 그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럼 한번 구해 보십시다. 자, 근데 이런 표를 볼 때 항상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내시 균형하고 그렇죠? 우월 전략 두 개를 물었으니까 두 개 다 해봐야 되죠. 내시 균형하고 우월 전략 균형의 균형점을 먼저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내시 균형 먼저 해볼까요? 내시 균형은 그렇죠? 상대방 기업 어떤 전략을 쓸까 상정하고 나의 최적 전략. 그 상대방 최적 전략에 대한 나의 최적 전략. 그래서 균형을 찾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A 기업이 광고했다. 고 B 기업이 판단했다면 B 기업 입장에서요. 상대방 최적 전략, 상대방이 A 광고를 썼다. 나는 어떤 전략을 해야 할까? A가 광고할 때 B입니다. 뒤에 거가 B의 보수가 되죠. 그러면 광고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챙겨보면 되죠. 그럼 이번에는 B가 광고할 때 A의 내시 전략 찾기. B가 광고해요. 그럼 A 기업은 어떤 전략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광고 안 하면 3, 광고하면 6이니까 광고하겠죠. 그러면 균형 하나가 발견됐죠. A가 광고하면 B는 광고, B가 광고하면 A가 광고, 그럼 다시 B. 그래서 A 기업이 광고하고 B 기업도 광고를 하는 내시 균형이 하나가 발견이 됐죠. 전부 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찾을 때는 모든 케이스를 다 해봐야 되겠죠. B가 광고 안 해. 그때 A의, 미안합니다. A가 광고하는 경우를 봤으니까 A가 광고하지 않을 때 B의 내시 전략은 자, 이번엔 A가 광고 안 했대요. B는 광고하는 게 유리하죠. 그럼 위에서 여기 하나 나왔죠. 광고 안 할 때 B는 광고하고 B가 광고하면 A 광고하고 얘가 광고하게 되면 B는 다시 광고. 똑같은 균형이 됐어요. 또 순서를 바꿔서도 해봐야 되죠, 사실은. 전부 해본다면. 자, 이번에는 바꿔서 B가 광고할 때 A의 내시 전략은 앞에서 이미 봤죠. 그리고 A가 광고할 때 B의 내시 전략은 그래서 똑같은 균형이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B가 광고하지 않을 때 A의 내시 전략은, B가 광고 안 한다면 A는 어떻게 되죠? 역시 광고 안 하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봐야 되지. B가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B는 광고해야 되죠. 자, 이제 B가 광고해. 그럼 앞으로 뒤에 과정 볼 수 있겠죠. A가 광고하게 되고 B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서로 광고. 그러니까 이 게임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 전부 다 분석을 해봐도 이게 유일한 내시 균형이죠. 둘 다 광고해요. 이때 A와 B의 보수는 6과 4. A의 보수 6, B의 보수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의 균형이 하나만 딱 되죠.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광고 그 내시 균형이 하나만 도출되는, 그래서 내시 균형의 보수가 도출됐어요. 그 다음에 우월 전략 균형을 찾아봐야 되죠. 이건 다르죠. 내시 균형하고 다른 게, 우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 모든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모든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A의 우월 전략을 찾아보자. 그럼 B가 광고 안 할 때 모든 전략에 대한 우월 전략을 찾기. 자, 찾아보면 되죠. B가 광고할 때 A는 광고해야 되죠. B가 광고 안 할 때 A는 광고 안 하죠. 자, 그럼 보세요. 분석해 보니까 이건 뭐야? A의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모든 전략에 대해서 만약에 광고, 그렇다면 우월 전략이 광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전략을 달리할 때 단일 전략이 존재하지 않아요. B도 찾아볼까요? B의 우월 전략 찾기. A가 광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A가 광고할 때 B는 광고하는 게 유리하죠. A가 광고하지 않는다면 B는 광고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B의 우월 전략은 존재해. 그렇죠?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기업이 우월 전략이 없어요. B는 우월 전략이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시 전략, 우월 전략, 요 균형 찾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나왔죠. A의 균형, 내시 균형은 두 기업이 모두 광고하는 것입니다. 2번. A 우월 전략은 광고하는 것이다? 아니죠. A의 우월 전략은 없어. B의 우월 전략은 광고 안 하는 거다? 광고하는 걸로 나왔죠. B의 우월 전략은 광고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각각 우월 전략을 선택을 할 때 내시 균형에 도달한다. 즉, 우월 전략 균형하고 내시 전략 균형하고 같으냐? 다르죠. 내시 균형은 요건데 우월 전략은 균형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고, 자, 내시 균형 여기야. 그래서 A와 B가 6과 4의 보수인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서로 광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A의 보수 증가, B의 보수 그대로니까 여기서 여기로 변화해 갔다면 요건 뭐예요? 파레토 개선이죠. 그렇죠. 누구 효용도 줄어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했다면 개선이니까 그게 되죠. 그런데 파레토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다. 그렇죠. 파레토 최적 이게 아니라 이게 최적이죠. 두 개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오랜만에 게임 이론이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아주 재밌게 잘 출제가 됐는데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 이 게임 이론 스킵해도 괜찮아요. 출제 빈도가 우리 시험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물가 급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 위해서 물품세를 인하해 줬다 이거지.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뭐 휘발유세 같은 거 인하하고 하잖아요. 그때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돼 시험 문제가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그래가지고 공곡선 상방이동하는 경우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물품세를 인하했대요. 그러니까 최초에 물품세를 한 200원 내기다가 얘를 100원으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지금 물품세가 200원 부과될 때 공급곡선이라고 한다면 인하됐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쵸? 인하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장 균형 이렇게 변화해 가겠죠. 자, 보세요. 물품세 인하하게 되니까 시장 가격이 내렸어요. 요 내리는 만큼 소비자가 혜택을 받죠. 생산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 가격을 받았는데 원래 이때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게 됐으니까 세금 인하하기 전으로 보면은 여기죠.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만큼 오른 셈이 되죠. 요거는 생산자 혜택이 되겠지.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줄여 주었을 때 생산자만, 소비자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생산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일단 문제 볼까요? 소비자 부담이 100원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죠. 요게 100원 인하 되었을 때 시장 가격은 요거보다 덜 내리죠. 100원보다 적게 줄어든다.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즉 생산자도 혜택을 보게 되죠. X 가격은 내리지만 소비량은 영향받지 않는다. 틀렸죠. 증가한단 말이야. 조세 인하로 인해서 후생 손실이 증가한다. 어때요? 이게 맞죠? 요 말이 잠깐만요. 조세 인하로 인해서 후생 손실이 더 증가하게 된다. 잠깐 놔둡시다. 5번. X제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요곡선 우하향, 공곡선 우상향 이 경우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은 2번이 되죠. 2번이고 요 얘기 한번 해보면요. 사회 후생 손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래요. 보세요. 부과될 때에 비해서 내린 걸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잉여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요건 원래 기준점을 세금 부과 안 될 때를 놓고 봐야 되죠. 200원 100일 때 새로운 균형이 여기 돼가지고 요만큼이 자중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조세 부과되기 전에 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원만, 200원 매길 때 100원만 매게 되면 요만큼 상방이동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후생 감소분이 200원 매길 때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하하는 경우로 출제. 우리 근데 대개 기출문제 전부 부과할 때 경우로 출제가 되는데 인하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산의 외부 비경제에 있을 때 얘기죠. 탄소세를 부과했다.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보세요. 생산의 외부 비경제는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인데 이 공급 곡선은 사적인 한계 비용만 고려한 이걸로 생산하고 있는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셜 마지널 데미지 그러잖아요. 피해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사회에 피해 발생한 만큼 요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은 공해세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지금 비효율이잖아요. 피해 비용을 전혀 지가 부담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근데 요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 일정하다고 봅시다. 편안하게. 그럼 세금도 정액세가 부과되겠죠? 일정하게 세금 부과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요 사회적 한계 피해액만큼 세금을 매기게 되면 상방기동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셜 MC가 된단 말이야. 요만큼이 탄소세를 부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단 수요곡선 우하향, 공곡선 우상향하게 되니까 이 경우입니다. 기억, 외부 불경제, 생산의 외부 비경제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매기는 것이고 X제 가격이 오를 것이고 자, 요거요.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개선된다. 옳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맞네요. 그저 7번에 4번 답이 될 거고 여기까지 맞아요. 요게 틀렸어요. 보세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은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태양광도 하고 풍력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탄소 방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발전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거 발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탄소세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이 4번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죠. 생산의 외부 비경제를 통해서 효과입니다. 근데 요 말씀 안 드렸다. 요거요. 그러니까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있을 때 세금 매기는 것은 자원 배분 비효율을 오히려 높여주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죠. 보세요. 세금 매기는 바람에 아까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격 오르고 생산 줄었으니까 요거 잉여 변화 분석해 보게 되면 요만큼 조세 부과의 자중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공해세는 생산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매기 때문에 공해세는 소셜 웰페어 요걸 늘려주는 세금이에요. 교정과세라고 그랬죠. 교정과세 공해세는 세금 매길 때 오히려 사회 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간접세 매길 때 자중손실인데 그렇지 않다. 그거 왜 그럴까요? 보세요. 생산량이 줄었죠. 요 수직거리가 한계 피해죠.
그러면 생산량 감소했습니다. 세금 매겨서 줄었어요. 그때 줄어드는 피해액이 요 마른 목골 바늘간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 피해 생산량 줄어들었다. 그럼 요 빨간 마른 목골 면적은 줄어들은 사회적인 토털 데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총 피해는 이만큼 줄었어. 피해액이 줄었지. 그 대신 세금 매기는 바람에 조세에 부과했다는 자증 손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삼각형 면적만큼 어떻게 돼요? 사회 후생이 증가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그렇죠? 요게 이제 난이도로 보게 되면 올해 난이도 시험 출제에서는 가장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생산의 외부성 문제, 요게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 8번 문제가, 108번 문제가 소득 분배 지표인데 요거는 쉽게 하실 수 있었죠? 로렌스 곡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밑으로 처져 있죠.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밑으로 처지게 되고 지니 개수는 요 삼각형 면적으로 요 불평등 면적이죠. 나눈 것이에요. 근데 완전 균등 분배돼 있다면 로렌스 곡선이 대각선하고 일치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을 때 지니 개수는 제로가 되겠죠. 자, 로렌스 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니 개수는 요 면적이 줄게 되니까 감소하겠죠. 지니 개수 요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작을수록 분배가 균등하다. 2번이 답이겠네요. 아, 옳지 않은 걸 찾는구나.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답은 나왔죠. 요건 뭐 로렌스 곡선 수평 인구 누적, 수직 소득 누적이고요. 10분위 분배를 그대로죠. 최하위 소득계층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요게 분자가 되고 요게 분모. 인구가 40% 2배가 더 많으니까 0과 2 사이의 값을 갖고 이 값이 클수록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하위 소득 40%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균등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니 개수 로렌스 곡선 10분위 분배율. 요거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여기 이제 공공재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갖고. CCTV는 아주 확실한 공공재죠. 비경합성. 동시 여러 소비자가 같이 소비할 수 있다. 비배제. 그렇죠? 동시에 소비할 수 있죠. CCTV. 마을 주민 전체가 이제 편익을 보게 되고, 비배제. CCTV 혜택으로부터 당신은 혜택을 볼 수 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공재고. 비배제다. 디귿. 그렇죠? 답이 디귿 리을인가요? 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억이 요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나요? 공유자원이죠. 공유자원은 어때? 공공재하고 좀 달랐어요. 공공재는 비경합 비배제고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공공재하고 다르죠. 뭐예요? 비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동해 앞바다의 어족자원 이런 거 소비자 숫자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 자원이 남획돼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비경합성이 불완전해서 경합성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자원 아니고 공공재였습니다. 물가지수요. 이것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교재 보면 이게 나오잖아. 도시가게야, 도시. 그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기준연도에 중요 재화와 용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하는 품목, 모든 게 아니라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 정도 품목이었었죠. 요건 정확히 말했죠. 기업 간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요거 한 900 몇십 개, 1000개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기준연도에 거래액이 많았던 그 재화 용역 품목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모든 소비재가 아니다. 이거지. 디플레이터 요거 3번, 4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이론이 또 비교의 판별하는 문제가 나왔죠. 우리 무역이론에서 출제가 되면 대개 요건데. 그래, 이제 문제는 잘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동차 하나, 옷 한 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 이대로 놓고 풀면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자동차 그 근로자 한 명이 자동차를 몇 개 생산할 수 있다. 그럴 땐 역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XY 그러면 분모 PY, PX가 되죠. 2가 되네요. 여기는 B국의 PX는 3이 돼서 이게 크죠. A국, B국. 자, 그리고 노동 투입량을 가격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할 때 이게 의미가 뭐죠? 그렇죠?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죠. X 생산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B국이 X 생산 기회비용,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자가, 그러니까 A국은 X, 자동차의 비교의가 되고, B국은, 이게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작죠. Y의 비교의를 갖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미국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옳지 않은 거니까 2개 해야 되죠. 옷 2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해 보면 옷 수량으로 표시한 자동차 생산 기회비용 3개. 틀렸죠? 예? 그래서 비교의 판별했죠? 요거. 아, 절대의. 절대의는 뭐지? 그쵸? 요거 생산하는데 자동차 한 대, A국은 노동 열. 그러니까 A국이 절대 열이 되겠고요. 요것도. 옷도 A국이 절대 열이. 둘 다 절대 열이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에는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A국은 X의 비교이니까 X만 생산하죠. 완전 특화. B국은 Y만. 그래서 아주 평이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 구해서 바로 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분모 분자 위치를 잘 놓고, 그렇죠? 옷 수량으로 표시한 자동차 생산. 지금의 경우 그렇게 돼요. 만약에 역수를 취했다면 자동차 수량으로 표시한 옷 생산의 기회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왔죠. 실질 경제 성장률은 뭐죠? 실질 GDP 증가율이란 말이야. 전년 대비 실질. 그러면 이게 GDP 증가율이 되니까 2020년도 실질 GDP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가만 보면은 2020년이 기준연도래요. 그럼 기준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서 자, 여기 2000이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실질 GDP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명목으로 나와 있죠. 명목 2200이야. 실질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21년 물가로 나누면 되죠. 예. 디플레이터가 105니까 예, 1.05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봤더니 요게요 2095야. 그래서 요걸로 변화율 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은 3번. 나눠서 곱하기 100 하세요. 예?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고 어떤 해에 실질 GDP는 그 해에 물가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간단한 계산 문제였고요. 장기 공곡선 얘기가 나왔네요. 자, 장기는 어때요? 롱런 AS는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죠. 자연 산출량은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변화에도 물가 신축적 조정되니까 얘가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short run AS 마찬가지죠. 얘가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 말은 이 나라의 자연 산출량 최대 산출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이건 뭘까요? 그 나라의 그쵸 장기에서 본 생산 능력,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민자가 막 들어왔대. 인구 증가, 인적 자본 증가, 기술 진보, 새로운 자원. 이건 전부 그렇죠. 공급 증대 요인이 되죠. 그런데 5번 이상한데 자연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여기라고 할 때 요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자연 실업률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였는데 얘가 높아졌다. 4%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생산이 줄겠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얘가 줄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 이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사회적인 폐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메뉴 코스트죠. 물가 오른다. 물가 변동 자체가 비용을 일으킨다 이거죠. 메뉴판 바꾸는 비용이다 이랬고요. 요거 상대 가격이 변화하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때 XY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는 조금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얘가 변화해요. 그럼 상대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두창 비용은 메뉴 코스트하고 똑같이. 구두창 비용은 뭐죠? 인플레이션 예상이 되면 그 대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발생하죠. 그럼 나머지 두 개 보자고요. 2번하고 4번 얘기는 보세요. 누진 소득세.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근데 소득세는 명목소득에 부과하죠.
곱하기 세율. 그렇죠? 명목소득에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소득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렇죠? 소득세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한 푼 그대로인데도 물가 오르게 되면 내 명목소득만 증가해도 소득세 많이 내게 되니까 증가하게 되죠. 더군다나 누진세라면 더 많이 증가하겠죠. 여기서 뭐 누진세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거 스킵하고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산가격 평가 기준 똑같죠. 자산가격 가치다. 땅값이야 땅. 아파트값. 아파트값이 그렇죠. 이게 안정화돼요. 불안정해지죠. 자산가격 자체가 물가 오를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인데 요거는 뭐 그렇죠. 통화 공급 함수 보시면 C 프로 Z의 1-E의 본원 통화죠. 본원 통화 증대유엔 4가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 통화량 증가, 본원 통화가 증가했다. 지불 준비율 Z죠. 얘가 인하되게 되면 통화 승수 증가, 통화량 증가. 통화 승수가 증가했다. 이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초과 지급준비금이 감소했다. 이건 뭘까? 지급준비율은요. 리걸, 법정 지불준비율에다가 초과 지불준비율이 있죠. 합친 건데 예를 들어서 얘는 5%고 은행이 이거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불준비율이 8인데 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줄어들게 되죠. 지불준비율이 감소. 그렇죠?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5번 답 맞죠? 지불준비율, 재할인율 인상이 돼. 재할인율은 어디 영향을 줘? 그렇죠? 요게 재할인율 조정, 정부의 공개시장 조작, 국제수지 개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 대출도 있죠. 재정 적장을 할 때 대출. 그럼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는데 재할인율을 인하해 줘야 되죠. 그래야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증가하는 셈이 되잖아요. 얘를 높이게 되니까 본원통화가 줄겠죠.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줄게 된단 말이에요. 답은 5번. 국민소득 개정이요. 이것 아주 편안하게 시험 문제가 났는데 다른 거는 뭐 설명 필요 없죠. 다만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 그게 뭐하고 같아요? 부가가치. 똑같죠?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와 부가가치의 총합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요게 틀렸네요. 5번. 투자는 어떻게 돼요? 민간 투자, 정부 투자예요. 내용은 대체 투자, 신투자, 재고 투자도 여기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투자에 재고 투자도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요거는 이제 3부문 정액세 모형의 국민소득 시기죠. 그러면 우리 바로 써야 되죠. 소득 시기 1-C의 1에 C0, CT0, I0, G0. 그런데 한계 소비성이 얼마죠 지금? 그렇죠. 1 빼기 0.5 승수가 2가 되네요. C0 100,
한계 소비세 0.5에다가 정액세 100. 투자가 300. 독립투자. 정부 지출이 100. 구해야 되죠? 요거 전부 안에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균형 국민 소득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900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완전 고용 소득은 그렇죠? 1200으로 주었죠? 요 차이를 우리는 GDP 갭이라고 하죠. 불안정 고용 손실이 300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 늘려야 되니까 승수가 2. 따라서 소득이 300 증가하려면 수요는 150이 증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 얼마 증가해야 되느냐? 300이다. 150이다. 그렇죠? 근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투자가 증가해도 되고 기초 소비가 증가해도 되고 하는 계산 문제였고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피셔 가설입니다. 피셔 가설에 따르게 되면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이죠. 일단 구해봅시다. 실질 이자가 5, 인플레이션율이 3. 그러면 지금 현재 명목 이자가 8%인데 세후 명목 이자를 구하래. 근데 이자 소득세율이 20%라는 얘기죠. 그러면 8% 명목 이자 받았는데 20% 세금 내야 된다. 얼마 세금 내야 돼요? 1.6%가 세금 내야 되죠. 그러면 세후 이자율은 8%에서 1.6%를 빼면 되죠. 그래서 피셔 가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참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죠.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말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취업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빨리 한번 정리해 놓고 보시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되죠?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 숫자.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숫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실업률,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고용률이 있네요. 고용률은, 그쵸. 고용률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숫자. 일일이 다 구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데이터는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4,000명인데,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0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돼요? 2,000명. 이때는 비경제활동 인구 2,100이니까 1,900명. 그렇죠? 이렇게 놓고 구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도별로 경제활동 인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취업자 수. 그러면 실업자 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1100이니까 실업자 숫자는 900명. 여기서 취업자가 1000명이니까 실업자 숫자는 900명. 그렇죠? 숫자는 같아.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 숫자가 다르니까 비율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리해 놓고 문제에서 경제활동 인구 구하고 이렇게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취업률이 변화 없는 걸로 돼요. 계속 해보시고요. 취업률은 요거예요. 자, 요것도 아주 단순 계산 문제가 우리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완전 경쟁 노동시장 이윤 극대화에 따른 고용량. 그럼 봅시다. 이윤 극대화 조건이 MFC, MRP인데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VMP죠. 이게 시장 임금이고 가격 곱하기 MP가 되죠. 그럼 우리는 두 개씩을 만들어야 되겠죠. 최초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올라갔다니까 두 개씩을 구해놓고 노동 수요량 변화 계산해야 돼요. 최초 임금 1000, 생산물 가격 50, MP 구해야 되죠. MP는. 그렇죠. 여기 생산 함수, 여기 총 생산 함수니까 얘 미분하면 되죠. 어떻게? 100 빼기 2L 되겠네요. 그렇죠? 100 마이너스 2L이 아니라 8L.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 그랬는데 임금이 3000으로 올랐대. 그러면 가격 그대로 있죠. 한계 생산성 그대로죠. 계산해서 각각 구하시라. 이거 해봤더니 이게요 10명이 나와요. 10명. 이때 고용은 계산해봤더니 5명 나오더라고. 단순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오래 시험은 말이죠. 꼭 데자뷰 같아. 출제되던 문제가 수치만 좀 바뀌어가지고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노무사. 그러니까 노동 임금 격차 뭐 이런 것이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보상적 임금 격차. 아담 스미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3D 업종 같은 거 위험하고 어렵고 남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은 높은 임금 줘야 되고 또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보상 임금 많이 줘야 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고위험이에요. 고위험. 그러면 고위험, 저위험 3D 업종에 대해서 고임금, 고위험 일 하시는 분들은 높은 임금 주고 그렇지 않은 거 안전한 거 낮은 임금 줘도 된다. 그거는 어때요? 그렇죠? 근로자 위험 선호다 모든 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는 어때요? 위험 선호자는 높은 위험 일도 하게 되죠. 그 높은 임금 받게 되고 위험 기피자는 위험한 일은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거 임금 격차.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고 있죠.
거꾸로가 아니라 달리 말하고 있죠. 보세요. 고임금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은 위험성의 선호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게 되는데 모든 근로자가 다 똑같이 위험 선호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근로자는 깊이, 어떤 근로자는 선호. 동등보수, 요건 또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런 말이죠. 생산성이 동일한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임금. 유사한 직종, 이게 뭔가 애매모호해. 그래서요, 121번 답은 이제 요거 틀렸어요. 유보임금률은 잠깐만요. 121번 옳은 걸 찾는 거죠 지금. 유보임금은 뭐죠? 갑돌이의 노동 공급 곡선, 을순이의 노동 곡선, 요게 유보임금이죠. 얘는 시급 5,000원만 줘도 일 시작하는 거고, 얘는 시급 10,000원 줘야 일하는 거고, 요게 유보임금이죠. 갑돌이 유보임금 1,000원, 10,000원. 을순이의 유보임금 5,000원. 그러니까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아니고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요게 다르다 이거지. 여가 소득 효용 함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중 노동시장 1차, 2차 구분이 되죠. 1차는 임금도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로조건도 양호하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뭐 승진, 승급이 아주 투명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합리적인 노무관 이런 거고 그렇지 못한 시장이란 말이야. 요 차이는 각종 현행 제도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 규제가 가장 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규제도 일부 이중 노동시장의 발생 원인이 되긴 하겠지만 정부 규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노동시장 관행이든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됐어요. 요것은 이제 틀린 말이 됐어요. 5번 볼래요? 숙련, 비숙련, 임금 격차는? 그렇죠. 숙련 근로자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고 비숙련 근로자는 생산성이 작아.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답이 옳은 것은 5번입니다. 하나씩 보시고. 요새 우리 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죠. 노동 시장의 임금 격차 문제 봐주시고. 자, 이게 역시 노동시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작게 하는 것이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크게 되는 것은 뭐냐?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 곡선, 기울기 완만하고 탄력도 크죠. 전체 기업 총비용에서 차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면 역시 탄력적이 되죠. 그 다음에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는 상품이야. 상품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 곡선이 X제 탄력적이다. 그러면 임금이 변화할 때 비용이 변화하잖아요. 임금 변화, 비용 변화. 변화할 때 상품 수요가 탄력적이면 생산량 변화가 크니까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에요. 세 가지 딱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작게 하는 요인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전 지금 이거 탄력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정리했는데 작게 하는 요인이니까 요거.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점처럼 나오지 않던 주제인데 이게 나왔네요. 근로자가 노동 수요 공급에 의해서 보수를 받게 되는데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와 완전 탄력적일 때를 비교해 봅시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보세요. 근로자들이 받고 싶은 최저, 그대로 임금 받고 있겠죠? 얘는, 요 전체가 우리가 경제지대, 뭐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보자고요. 우상향할 때. 전체 근로자 총 보수인데, 생산자 잉여 개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럼 노동 공곡선 여길 때 근로자가 받고 싶어하는 최저, 난 요만큼은 꼭 받아야 되겠어. 이게 전용 수입이 되고 이코노믹 렌트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완전 탄력이면 얘가 쭉 가니까 이분들의 보수는 전부 다 전용 수입이 되고, 완전 탄력이 있다. 쭉 가게 되면 이 사람 보수는 전부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이코노믹 렌트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결론은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보수의 비중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불로소득 경제지대가 크고, 요 밑에 요거 전용 수입의 크기는 작게 되죠.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23번. 옳은 것을 찾아라. 경제지대 전용 수입인데요. 1번.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 대가 지불하는 것은 전용 수입이다?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 전부 경제지대다 이거지. 노동 공급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는 모두 전용 수입. 아주 피땀 어린 거예요. 불로소득 한 푼도 없어. 3번. 고용을 현재 고용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보수. 이게 전용 수입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만큼 일했을 때 받고 싶은 최저 가격. 요만큼 안 주면 일 안 해. 그러니까 요 밑에 면적이 요만큼 일했을 때 근로자들이 요 정도는 주어야만 여기 일하겠다. 그렇죠? 3번이 답이네요. 경제지대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야, 이거요. 이런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대체 불가.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죠. 전문성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경제지대가 크단 말이에요. 이 전문직의 노동자 다른 요소로 대체할 수 없죠. 자, 경제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는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한다. 그래요? 증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예를 드는 거가 전문직 그러면은 뭐 변호사, 의사,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의 소득이잖아요. 숫자 늘릴 수 없어요. 전문직 숫자 그렇게 바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 재밌는 문제였어요. 실업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이 유형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자, 하나씩 볼까요?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거꾸로 가볼까 이번에 재미삼아.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그렇죠? 해외 유아, 어린이, 국내 유입 때문에 인구는 증가했겠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잖아요. 실업률 영향 못 줘. 경제활동 인구 아니니까. 팬데믹, 산업활동 둔화, 경기 침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죠. 마찰적 실업이 아니고. 2번.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그쵸, 초과 공급이다. 그쵸?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 비자발적. 구직 단념자. 자, 요거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문제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때요?
예,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죠. 줄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실업자 숫자도 이 사람 열심히 알아보다가 포기했으니까 실업자도 줄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실업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쵸? 이 숫자 보면 되겠죠. 이때 분모가 크고 이거 작게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효율임금.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하여튼 효율임금이 중요한 관심사죠. 효율성 임금 이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의 한계 생산성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 사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이 요 논리를 기대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더라. 그럼 아까 나왔었죠. 어떤 걸 기대할까? 아, 내가 실질임금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높아져서 상방이동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 안 본다. 이것이 효율성 임금이죠. 옳은 것을 고르시라. 그러면 보세요. 이게 답이 눈에 쉽게 바로 안 보여요. 이 개념을 보시고 잘 봐야 되는데 효율임금이 노동시장 균형임금과 동일해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서술이죠. 이때 얘기죠. 이거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야. 3번 갑시다. 효율임금 이론은 노동자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해서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아니죠.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고 하려면 완전 경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 저 삼성 가고 싶어. 삼성이 높은 임금 지급하고 있다? 갈 수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임금이 적용되게 되면 노동 이동이 적게 됩니다. 이동이 불가능하게 돼요. 효율임금 지급 경우 소득 효과에 인해서 노동의 테말이 증가한다? 아니죠. 요게 증가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5번.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가 아니라 효율임금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모이겠죠. 신입사원도 우수한 신입사원이 오게 되고 낮은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모이게 된다. 반대요. 그러면 답을 뭘로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2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그 내용을 보고 봐야 되겠죠. 알고 읽으면 되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 노동자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 효율임금 이론이다라고 효율임금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얘기죠. 자, 생산성도 똑같고 똑같은 생산성 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상황, 이 기업의 사장님은 이거 효율임금 이론을 배우고 와갖고 나는 높이 주겠다. 생산성이 따라올 거다. 이 기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즉 생산성이 똑같지만 서로 다른 기업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를 경우 이건 높은 임금 지불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시면 2번이 답이 되는. 됐죠?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비교적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요게 우리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경제학 언론 선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내년은 여러분 시험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후배들이 노무사 한다 그러면은 경제학을 선택해라. 근데 물론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 안 했다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주 편안하게 시험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1차 무난히 합격하실 테니까 2차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올해 2차까지 다 끝내시고 합격하셔서 내년부터 현업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